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한 날이 내일이죠. 지금 태국에서 또 일본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일 두 나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ARF가 열리고 있는 방콕에서 오늘 일본 고노 외무상과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아주 굳은 표정으로 만나서 50분 동안 얘기했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일 외교단 국회에서 일본에 갔는데요.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니카이라는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는 면담을 오늘로 하자라고 연기를 했고 오늘은 또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강창일 의원, 우리가 거지냐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하는 의도 뭘까요? 내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만약에 일본이 내일 강행을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한번 패널들과 이런저런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과 고노 장관의 회담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그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나요?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 조치로 연계시킨 것은 자유무역 체제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 빨리 철회해야 된다. 특히 내일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하게 된다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말로 이거는 한일 관계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꼭 이해해달라. 의회 차원에서 빨리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하고 서로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달라, 노력해달라. 이런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오지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의견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내일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하겠다는 입장이 한 80%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슬그머니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중재해서 일정한 중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자면 한반도를 침략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우리 땅을 또 우리 자원을 다 갖고 갔고 징용했고 여러 가지 위안부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더 사죄를 하고 방법을 해도 뭐한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면서 유독 우리에게만 안 된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전략적인 방위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조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방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지금 무조건 굴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한편으로 지소미아를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의 한반도 프로세스에서의 중국과 러시아도 어쨌든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기본축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보임에 있어서 미국이 사실은 일본에 대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말하자면 전범 국가인데 너무 쉽게 그것을 말하자면 용서해 준 것인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재하면서 둘 중에 같이 빨리 합의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맞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의해 가는 것인데 만약에 백색 국가의 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우리로서 그냥 이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예.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ARF가 열리고 있는 방콕에서 한일 두 외무장관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왔는데 혹시 폼페이오 장관이 두 나라 장관과 함께 뭔가 좀 중재 역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발언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둘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예. 어느 한편을 쓰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 중심으로 좀 일본한테 좀 다그치면서 이건 예. 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야만 이야기가 될 텐데 둘이 잘해보라라고 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양국 모두에 대한 압박으로 갔을 경우에 일본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폼페이오도 분위기는 중재 분위기를 가져가지만 강한 의지를 과연 갖고 있나. 예. 다만 이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데 대한 미국의 불안감 이런 것은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은갑 의원. 네.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 산케이신문은 뭐 100%다. 내일 통과할 가능성이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는 쪽에 지금 다들 그런 전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재 설령 나선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물밑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배제 자체를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좀 일정 정도 시간을 보류시키는 그러면서 좀 관망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의원들 방문했을 때 자민당 쪽에서 만나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는 이미 강경한 입장을 원칙을 세우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그 당에 또 주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을 지금 거둬들이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서 오늘 그 대통령 주재 그 장관들 불러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또 내일 상황 이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미국에 대한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방금 전에 김 의원께서 했듯이 쉽지 않은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가 뒤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선뜻 어느 쪽에 어떤 뭐 결론 도출에 대해서 얘기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당장 양국에서 지금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뭐 과거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제라든가 위치가 그만큼 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치가 질적인 변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 사안으로서 단순하게 그 뭐 단편적으로 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당초에 이제 과장급 실무자들이 만났고, 그다음에 국장급 만나자 그랬는데 일본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장관끼리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진전이 있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고, 바로 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사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입장으로는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일본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복잡하냐. 그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뭐 이 문제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일본 우익이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전략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서 지금 일본이 카드를 들고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본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멈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본 극우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깔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에 의해 정체라고 하는 책 많이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자, 이제 조국 수석이 들고 왔었죠. 네, 페이스북
책에도 뭐 올리기도 하고 책 그랬어요. 보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그거 어떻던가요? 읽어보고 상당히 좀 저는 예.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일본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그냥 단순한 로비 단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일본 우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제를 신봉하기도 하고요. 메이지 위신 이후에 일본이 일종의 군국주의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 당당한 일본을 만들자.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자.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전략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아닙니까? A급 전범입니다. 나중에 면죄부를 받긴 했지만 아베 총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도 얘기 나오잖아요. 중참의원 지금 국회 개원연설 때 그때 이제 헌법 개정하는 개정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아스토로 부총리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흔들면서 일본 내에 보수를 결집시키고 그걸 가지고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의 사안만 풀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이고 이런 목적들을 깔고 있는 전략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도대체 아베는 지금 이 상황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방일 외교단이 일본에 가서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만나기로 한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안 나왔다. 그것은 바로 아베가 말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방일 외교단 표정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자민당에서 좀 결례를 했어요. 오늘 하루 연기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캔슬됐어요. 그래서 아주 좀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줬고 자민당 측에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뭐 지금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빌미고 저희들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하 이게 백색 국가 제의가 이거 강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 저는 아베 총리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아, 왜 합니까?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저희들이 뭐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지. 최수영 교수, 검창일 의원 우리가 거지냐 하는 표현 들으니까 기분은 조금 좋네요. 네, 아주, 그런데 요즘 일본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하는 것마다. 지난번 일본 외무상이 우리 대사 방문에 말을 끊고 항의한 아주 그런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일본의 이런 결례가 오히려 저는 일본의 굉장한 부담감과 국제 여론을 반영한,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일본의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중국이 힘의 논리로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은 어떡할 겁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부담감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일본이 이 백색 국가 제외 이 얘기를 일정을 못 박은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가기 때 할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할 뿐이지. 일본 언론도 그렇게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할 예. 뿐이지 이제 누군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거의 못 박은 적은 없어요. 다만 예상을 할 뿐인데 저는 여기에 판넬에 제가 8.15 대통령 메시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진표 의원도 이번에 가가지고 일본 측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그 8.15 메시지를 한번 보고 그때까지 유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침 미국도 8월 24일 날 지소미아 연장을 앞두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폼페이오의 지금 중재 노력도 좀 약간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일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항일이나 반일에 방점을 찍으면 저는 이것은 강대강으로 간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전향적 메시지가 약간 나온다면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함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명분 축적의 일종의 명분 축적용일 수도 있고 조금 상황을 보면서 백색 그 국가 제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단해 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참 뭐 근래 보기 드물게 거의 치킨 싸움 가듯이 예.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뭐 극단적으로 뭐 화이트 리스트 제외,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몹시 불안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제 역할, 각자 제 역할이죠.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강경, 뭐 또는 뭐 협상, 뭐 다양한 구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불매 운동 이게 뭐 일각에서는 되게 뭐 이게 또 너무 이거를 졸렬한 정책 아니냐고 비난하신 분도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정책이거든요. 일본 개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니까 뭐 택배 기사들이라든가 중소마트들도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비춰야 되는데 아까 지금 좀 전에 방송에 화면에 나왔는데 지금 자민당 간사장 지금 면담을 실패했다. 뭐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이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걸 접한 느낌이 뭐냐면 야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이 그럼 가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제외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가신 건가? 가서 당연히 지금 뭐 약속했지만은 취소될 걸 예상 못했나?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건가? 국어를 외교하러 뭐 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여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지금 국어를 외교하랬나? 우리나라가 뭐 잘못했나? 의원들이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정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지금 일본을 가서 자민당 간사장 2인자라고 하지만 지금 만난다. 그럼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저런 것은 오히려 지금 망신당한 거 아닌가. 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백색 국가 제외는 뭐 100%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를 이제 연장 안 한다, 폐기한다. 파기한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영공 침범했죠? 그 다음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죠? 일본까지 이게 적으로 돌리면 미국은 이게 방위비 5배 올려달라 하고 있죠? 또 이제 오면 초과 상황에서 뭐르게 우리 안보를 유지합니까? 일본도 이게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강대강의 대응은 안 된다.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강대강보다 이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야죠. 예. 협상할 때는. 예. 빈손으로 가서 이게 하지 말하면 됩니까? 제가 두 가지 해결책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첫째는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식 해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5년에 민간합동위원회에서 72,631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6,184억을 이게 국가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때 일본한테 소송해서 일본 걸 압류 안 하고 나라 세금으로 이게 6,184억을 왜 지원했어요? 그거는 이게 이미 65년에 정부가 대신해서 강제징용 이미 무상 3억, 유상 2억 받았기 때문에 6,200억 정도 지원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에 관해서 팩트 체크는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은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노무자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국가 돈으로 보상을 했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좀 결이 다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들 보고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봐야죠. 그러면 강제징용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에게 제소하도록 유도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 배상 청구가 살아있으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라. 우리 정부가 6,200을 배상하기 전에 이렇게 유도나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송 안 하고 국가 돈으로 보상이든 배상이든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이게 줬는데 제 말은 이게 이번에 1대1 기업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우리 안이 뭡니까? 포스콘에게 우리 기업이 1내고 일본 기업이 1내 가지고 보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기업한테 돈 내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뭔가 실질적인 1+1+1까지 이런 이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게 계속 비공식적으로 미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자꾸 미국 중재 부탁할 게 아니고 그 협정의 2조에 따라서 아예 미국의 중재위원회 아예 공식적으로 맡기면 그럼 이게 미국이 중재하는 몇 년 동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이런 이게 뭔가 해법을 좀 가지고 만나야지 무조건 이게 만나서 백색 국가 하지 마. 이런다고 이게 협상이 되느냐 말이에요.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항상 그 서생적인 문제 인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상인적인 현실 감각 이것도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 일본하고 분쟁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상인적인 현실 감각 이거로 이게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서종 변호사 말씀하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한마디 하겠다고 신호를 하셨는데요. 자, 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근데 김한기 변호사께서 먼저 법적으로 아까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서 이견 있으면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도 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이후에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어떤 입장이 다 정리된 겁니다. 그런 걸 다 정리한 상태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런 개개인들의 지금 피해자들의 유죄로 청구권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살아남았다, 아직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좀 법률가로서의 의견이시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당시에 과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다 녹여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지원 피해자의 권리는 존재한다. 좀 이렇게 약간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말씀도 들어볼까요? 우선은 만약 서 변호사처럼 얘기한다면 역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검토됐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르시는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면 국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바로 협정을 했다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개인이 한 걸 국가가 뒤로 힘을 써서 청구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헌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 개인의 부분까지 월권하면 안 된다, 국가가. 이제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오해하면 국가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왜곡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서종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성환 평론가하고. 예. 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떤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보수 언론도 그렇고 지금 서정혁 변호사도 그렇고 2005년 그 민간 공동이 만들어서 결론 내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결론 내기로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불법적인 배상 문제는 살아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보도자료 일부 문맥을 가지고 지금 그게 다 그 시절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일본 논리를 따라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검토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우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은 우리 과거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정한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를 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해서 헌법 개정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이 요구하시니 거기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일본하고 동맹이 중요하니 우린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일본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국가라면서요. 믿지 못하는 국가하고 어떻게 안보 동맹을 맺습니까? 자, 서 변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게 그때 1, 2심은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두 분의 대법관은 또 이게 반대 소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법원 판결이 다수 견해가 난 이상은 이미 존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이게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판결에서 돈을 1억씩 싹 주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와는 뭡니까? 우리 기업이 반내고 일본 기업이 반대해서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업 포스코라든지 그때 혜택 받던 근데 이거 반을 내게 하는 것도 기업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내면 어쩔 수 없지만 따라서 저는 판결을 존중하되 그 배상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 정부 안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가서 당시에 65년에 일본에게 강제징용자 직접 배상하려고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가 대신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안 하고 국가가 협상했잖아요. 따라서는 이게 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 방법과 관련해서 1대1 대 1이라든지 좀 이게 다양하게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이제 의견이지. 제가 이게 판결을 정면을 무시하는
이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맺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지금 이게 65년에 국가가 대신 안 받고 그러면 이게 강제징용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게 소송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 싸움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그 배상 국가도 좀 이게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65년도에. 그러니까 개인이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강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확인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지급한 것은 배상의 의미는 아니었죠. 그래서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배상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배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끌려갔던 징용 노무자가 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그 아닙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보면요. 예. 물론 이게 일본이 배상을 인정 안 한 거는 맞아요. 불법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러게 배상이냐 보상이냐는 우리 국내법적 용어지 일본에게 배상 보상 용어는 없어도 그때 5억 불로 모든 청구권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약법 협약 31조에 1965년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일본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단초가 된 거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예. 지금 개인 그 소송을 한 당사자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으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과연 내일 일본이 예상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네. 만약에 내일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만 지금 뭐 민간 단체에서는 자발적인 불매 운동도 하고 일본 여행 안 가자 이렇게 하지만 당장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것 뭐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자원부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우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거의 상응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말하자면 수출에 대한 검증 부분을 좀 더 문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관세 부분도 뭐 작동이 될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의도적으로 북한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에게만 그런 어떤 불공정한 리스트를 만들어냈다라면 우리도 어쨌든 일본 제품에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한다든지 어떤 실제적으로 일본이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연관된 부분들을 우리의 좀 부분적인 어떤 손해를 불구하고 예.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뭐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훈가 비용께서는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응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것이 그 단순한 어떤 경제적 측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좀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뭐 과거가 어떻다 이런 식의 시각들이 아니라 좀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그 염려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일본의 지금의 움직임은 시장 경제, 지금 현재 어떤 무역 질서 체계와도 상당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같은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전 세계 어떤 그 각국에 대해서 그 부당함 또 우리의 그 노력들을 좀 알리면서 외교적인 어떤 그 회법 광고 그다음에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과 우리 국가와의 충돌은 저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한국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뭐 자국에 대한 특히 이제 경제 이런 여러 측면에서 위협적으로 오는 것이죠. 특히 뭐 오래전에 여러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를 들면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사실상의 미래 선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하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갖고 좀 치밀하게 하나된 목소리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 뭐 중구난방식의 또 굉장히 어떤 이 부분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분통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서는 저희도 앞으로 일본 제품은 일체의 물건을 팔지 않을 것으로. 단체 손님들은 기존에 그런 여파로 취소를 많이 하셨다. 원래는 하루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예 전화 문의도 안 오고. 요즘에 되게 표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여행 가자고 하긴 하는데 요즘에 시선들도 그렇고 마음에 걸리는 애들이 많아서. 일본 제품 불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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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각서라! 일본 제품 불면다! 유니클로 불면다! 네, 그렇다면은 그 일본 아베가 굳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아베 정권의 한국을 멸시하는 듯한 사고방식이 배경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죠.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입니다. 중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한국에 대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지금 성난 국민들의 분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음속으로도 공감하는데 이제 우리 고민하는 지점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또 일본 여행 안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정면 대결을 해서 한판 붙었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볼까 하는 점을 솔직히 따져보면 글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기 전에 국민들이 미리 짐 싸고 준비할 거 있으면 미리 비상식량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그 일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이제 국채보상운동하고 비유되는 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치권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 있는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굉장히 국민들 화나게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예. 한국이 불매운동해도 우리한테 아무 타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한테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아까 일본 변협 회장인가요? 전 변협 회장 인터뷰한 목소리 잠깐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미치가미 히사시라고 하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 출신인 그러니까 지한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자꾸 무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애국적인 관점, 일본은 다시 전 세계의 어떤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은 우리를 무시해?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보여줘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마리라고 하는 사람도 선대위원장이 하는 말도 그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한국이 우리를 아무리 때린다 하더라도 뭐 별거 있겠어? 큰 피해 없어. 이렇게 자꾸 일본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피해를 보지. 그 피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피해를 자꾸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하게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좀 당당하게 정부가 태도를 취해주길 바라는 게 있다. 그걸 좀 정부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 혹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일단 민간 차원에서는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데는 압박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시중 언어로 제가 얘기하면은
뭐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여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우리 아까 멸시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를 그 아주 너무 얕보고 있고 업수이 보고 있다는 그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 민간 차원에서는 좀 더 세게 나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언지 아마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일본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부품을 국산화해서 그 글로벌 국제 협상을 하자, 그 교류를 하지 못한다면은 다 예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한 여론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극우 세력이 저렇게 좀 강하게 나오지만 합리적인 일본의 여러 가지 여론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런 좀 투트랙으로 나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일본 가기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가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우리의 대응책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